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한다 한국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우리 4번째 강의고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선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존재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한 인물에 대해서 주제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당구는 누구인가요? 4살짜리 저에게 이제 조카가 있는데도 4살짜리 제 조카가 굉장히 역사를 좋아해서 항상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란 노래인데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할 때 그 단군이 나오는 거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단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이죠. 10월 3일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경일로 정해놓고 있는 이제 고조선의 이제 국경일, 건국일인 개천절로 정해져 놓고 있고 또 그것을 국가적으로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상숭배라고 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목이 잘린 단군상이라던가 테러를 당한다던가 단군상을 그냥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던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단군 조선에 대해서 고조선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가지고 있는 의미라던가 그 뒤에 나타났던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오늘 어떻게 내용 진행해 나갈 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전 강의 3강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선사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타이틀로 살펴봤는데요. 선사에서 사가 뭐였죠? 기록사자였어요. 그래서 기록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했는데 선사시대가 실은 이 중에서 구석기랑 신석기였었습니다. 청동기부터는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역사시대라고 했고요. 우리 구석기랑 신석기는 가장 큰 특징이 평등한 시대였다고 하는 거였는데 석기를 사용했고 구석기 시대 때까지만 해도 자연으로부터 얻어오는 시대였다가 신석기 시대 때는 이제 농업의 시작으로 인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리는 시대였고요. 청동기부터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잉여 생산물의 등장으로 인해서 계급이 발생하고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철기 때는 더더욱이 많은 국가들이 등장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오늘 이어서 배우게 될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3강에서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될 키워드들 체크해 보면요. 우선적으로 고조선에서 위만이 다스리는 시기가 나와요. 이 위만 조선 때의 전성기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용어편에서 살펴봤는데요. 사출도라고 하는 개념, 어떻게 다스리는 것들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부여에서의 풍속 중에 제천 행사 중에 연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서옥제라고 하는 결혼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책화가 어떤 풍속이고 어떤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인지, 소도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수업을 끝나고 직접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미리 보셨다면 하이라이트 넘어가서 저와 함께 자세하게 중요한 내용들 기본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다 한국사 4강 우리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하이라이트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기를 봤지만 선생님이 전반적인 특징을 잡아주기 위해서 연맹왕국 집중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 개념 강좌이고 선생님이 정말 기본적인 개념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만큼 연맹왕국이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연맹왕국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청동기 때 처음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시작이 되었고 계급이 발생했고 국가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청동기 때 처음 생겨났던 국가를 군장들이 다스리는 군장국가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등장한 국가를 연맹왕국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고대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같은 시기에 여러 단계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못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무자르듯이 모두 다 요 단계를 넘어가서 다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 알아두시고요. 전반적으로 연맹왕국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다음 강에서 배우게 되는 고대 국가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연맹왕국의 성격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강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맹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먼저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청동기 시대 때 잉여가 생기고 남는 게 생기면서 네 거 내 거를 나누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유재산이 생기고 불평등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는요, 예전과 다르게 그 마을을 통치하는 지배자, 권력자가 생겼습니다. 그들을 부족장, 군장이라고 불렀는데요. 한 마을에 군장이 있으면 옆 마을에도 군장이 있고 그 옆 마을에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 마을에 군장들이 있는 형태를 가졌는데 이들끼리 서로의 존재를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군장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당연히 교류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맹체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맹체들 간의 교류와 화합을 위해서 군장들 간의 대표를 뽑는데 그 대표가 바로 왕이에요. 이렇게 부족들 간의 연맹을 맺어서 그 사이에서 왕이 나온 형태를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에 왕이 없이 그냥 군장이 다스리는 그 사회를 군장사회라고 한다면 군장 국가들 사이에 연맹이 맺어서 왕이 등장한 게 연맹왕국이에요. 조금 더 발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개념을 접근하시려면 여러분도 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각 반에 반장이 있는데 지배의 개념으로 보지 않으시고 반장을 군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각 반에 그냥 반장이 있다. 그냥 그 상태로 끝이라면 군장사회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학교 전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아요? 전교회장을 뽑죠. 그런 상황을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래서 연맹왕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연맹왕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맹왕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부여인데요. 그 부여와 관련된 자료를 선생님이 만약에 현대적으로 카톡으로 만약에 메시지가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카톡으로 내용을 꾸며봤어요. 요거를 그냥 우리는 해석만 하면 돼요. 만약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카톡이 왔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메시지 수신 1 이렇게 뜨겠죠. 대박! 부여에는 왕이 있는데도 마가우가 저가 구가라는 부족장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린대 라고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미 기본 용어편에서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뭔지는 배웠어요. 가가 부족장을 뜻한다고 얘기를 했죠. 부여라고 하는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도 부족장들이 지방을 별도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해요. 이걸 우리는 그냥 해석만 해내면 되죠. 연맹왕국의 가장 큰 특징 뭐를 보여주고 있죠? 왕권이 지금 강해요, 약해요? 약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왕이 여봐라 저놈을 당장 죽여라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목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엄청 강력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초창기 왕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국가가 생기고 왕이 생겼을 때 그 왕은 그렇게 왕권이 강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하지 않고 통일된 법도 없어요. 별도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각기 지방은 별도로 부족장들이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심지어요 가뭄이 들면 왕에게 책임을 물어서 죽이기까지 했다는데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왕을 죽인다는 건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영업 실적이 안 좋으면은 사장을 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장은 전혀 권력이 없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왕의 권력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를 연맹왕국의 모습으로 특징으로 잡을 수 있고요. 역사는 굉장히 상대적인 학문이고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 연맹왕국에 비해서 우리가 이 다음 강에서 배우게 되는 고대국가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떻게 달랐는지 그냥 개괄적으로만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왕권이 강한지 약한지 그 이유만 한번 살펴볼게요. 왕권은 약했어요. 그 이유는 부족장들이 별도로 다스렸고 통일된 법도 없었어요. 통일된 법 체제도 없었죠. 별도로 다스린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통일된 종교는 있나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알 수 있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가 부족장인 건 알잖아요. 마는 말을 뜻하죠. 우는 소를 뜻하고요. 저는 조금 어렵죠. 저팔계 생각하시면 되는데 돼지를 뜻하고요. 구는 개를 뜻해요. 그러니까 부족장이 말이나 돼지나 소였다는 뜻이 아니고 뭐를 뜻할까요? 우리 이거 이미 배웠잖아요. 토테미즘. 각 부족을 대표하는, 각 부족이 숭배하는 동물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족별로 각기 다른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통일된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로 뭉칠 만한 지금 구심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질문 네 번째, 추정할 수 있는 영토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이후 시기에 비해서 작을 거예요. 왜냐면 영토가 크려면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정복전쟁. 정복전쟁을 하려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되는데 왕권이 강해야지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후에 고대 국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왕권은 연맹왕국이 약하고 고대 국가는 여러 역경을 거쳐내면서 왕권이 강해진 중앙집권적인 국가예요. 자, 율령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배웠죠. 법체제가, 통일된 법체제가 연맹왕국은 없지만 고대 국가는 통일된 법을 반포합니다. 통일된 종교가 연맹왕국은 없지만 고대 국가는 통일된 종교를 만들어요. 수용해요. 영토가 상대적으로 연맹왕국은 작고요. 고대 국가는 상대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잡으시고 우리가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을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들어가 볼 건데요. 그러면 정말 예리한 친구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고조선은 군장사회요, 연맹왕국이요, 고대국가예요? 질문할 수 있는데 답은 내릴 수 없다입니다. 역사가 이래서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죠. 역사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인데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새롭게 나오는 유물 유적에 따라서도 변할 수도 있고요.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나 고조선의 국가 단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린 해석으로 열어두시면 좋고요. 고조선의 원래 이름은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성계가 세운 나중에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 고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학교에서도 출석부 보면은 이름 똑같은 친구들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다지 뒤에 A, 이다지 B 이렇게 붙이잖아요. 선생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서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붙였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고조선은 딱 4단계로 구분을 해볼 거예요. 당연히 건국부터 멸망까지를 볼 건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 딱 2개는 단군조선, 위만조선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흐름별로 우리가 4단계로 살펴볼 건데 건국부터 단군이 다스리는 단군조선, 위만조선, 멸망까지 볼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단군조선이, 선생님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더니 단군이 1500년 동안 다스리다가 산신령이 됐다는데 뻥 아니에요? 하는 친구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역사를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얘기한 거 있죠. 역사적 사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려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신화라던가 모든 것들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단군이라고 하는 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1500년을 살아요. 단군은 어떤 지배자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1대부터 1500대까지의 단군의 통치, 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천천히 우리 건국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건국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단군 신화를 통해서 잘 살펴봤는데 신화라고 하면 왠지 신에 대한 이야기고 없었던 일 같아서 선생님은 단군 이야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의 신념에 의해서 단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구절절히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보통 이걸 받아들일 때 이렇게 생각하죠.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버텨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된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그 후예가 우리다 라고 해서 이거를 정말 있었던 역사적 사실보다는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자, 이거는 일제의 식민사관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나라 꼴이 형성된 시기가 늦어요.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나 역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통치, 지배를 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구한 역사, 문화를 가진 민족인데. 그래서 초창기부터 착수했던 작업이 단군 없애기였어요. 실제로 초대 총독이 이제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역사 혼, 민족 혼을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단군과 관련된 자료들을 막 삭제를 해서 20만 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분서객류 사건이었죠. 수험생이 한 60만 명 정도가 되니까 그중에서 3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20만 권을 불태웠으니까. 근데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이니까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거를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남아있는 자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말이 안 돼 보이는 그 내용들인데 그거를 역사적 사실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단군 이야기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선생님 길게 다 얘기 안 할 거고요. 핵심 구절만 볼게요. 하늘에 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이 살고 있었는데 특히나 환웅이 인간 세계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계속 내려다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3강에서 배웠죠.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왜 선민사상일까요? 인간 세계로 내려왔잖아요.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 내려온 것인데 지구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태백산의 신단수,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도 한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한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알 수 있고요. 그때 내려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냐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건국 이념으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부르죠. 홍익인간. 홍익인간을 건국 이념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푸른 눈의 홍익인간. 그래서 청계천을 항상 청소를 하는 외국인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외국인이 했던 얘기가 자신이 원래 외국에 살 때 인터넷을 서칭을 하다가 홍익인간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됐대요. 그래서 세계를 구원할 만한 엄청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상이 나온 한국으로 왔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양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청소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홍익인간의 사상을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상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 사상에 원래 그게 나왔던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쨌건 우리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원래 나왔던 그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런 관리들을 데리고 왔어요. 풍백, 우사운사. 근데 이게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바람, 비, 구름. 자연현상인데 다 농사랑 관련이 있죠.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당시의 고조선이 아마도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을 들었던 곰과 호랑이가 와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진짜 그런 게 아니었겠죠.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곰 토템, 호랑이 토템을 볼 수 있는 토테미즘.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곰과 호랑이 중에 누구는 나가 떨어져요. 호랑이는 나가 떨어져요. 호랑이는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두 부족 간의 싸움에서 호랑이 부족이 졌겠죠. 그래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끝내 살아남고 그래서 선진 기술을 가지고 이주해 온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이 이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웅과 웅녀의 혼인은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환웅은 왔잖아요. 이주민이에요. 이주민과 웅녀는 원래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토착민의 결합. 세계 결혼이죠. 그래서 국가가 탄생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단군 왕검인데 우리가 흔히 이거를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재정일치 이렇게 배웁니다. 역사를 잘 알려면 여러분 항상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 재정일치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물론 단군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단골이고 그게 무당을 뜻하고 왕검이 정치적 지배자니까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고조선은 무슨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성립이 됐다 그랬죠? 청동기. 청동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우리 배웠듯이. 많이 생산이 못 되고 단단하지 못했어요. 단단하지 못하고 많이 생산이 못 되니까 이게 무기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돼서 사람들을 막 무기로 무장을 시키고서 힘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자가 자기의 지배 권력을 유지를 할 때 힘으로 주먹으로 누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지배자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통치 수단은 나는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효과적인 수단은 청동으로 제사 용기를 만들거나 청동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신과 교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언제 이게 바뀌어요? 주먹으로 통치하는 시기. 철기로 가게 되면은 정치와 종교가 점점 분리됩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성립된 단군이라고 하는 조선은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이 성립이 되는데요. 정치적인 발전의 모습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왕위가 세습이 돼서 부왕에서 준왕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왕위 세습은 실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고대국가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관직체계도 조금씩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 뭐 엄청나게 잘 정비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던 사회 속에서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가면서 이런 게 정비가 됐을 때는 엄청난 큰 변화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심지어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중국과 대립을 하고 연나라와 싸웠던 기록이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점점 단군조선을 견제를 했겠죠. 자, 그런 견제 속에서 조금씩 단군조선이 침체기로 빠질 때쯤에 여기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위만이에요. 자, 위만조선이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는 우리 여러분들 교재 지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중국은 좀 혼란기였어요. 중국과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 외우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중국은 당시에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나라가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가 진안교체기니까 굉장히 혼란기였어요. 이 혼란기를 틈타서 사람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때 넘어왔던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위만이었습니다. 위만이 무리를 심지어 1000명 정도를 이끌고 왔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위만은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중국인인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과목의 이름이 한국사가 아니었겠죠. 위만은 조선인이었습니다. 어쨌든 1000명을 이끌고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아주 발달된 문명이었던 철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철기가 들어와 있었기는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급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위만이 이제 철기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더 보급이 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겠죠. 어쨌건 1000명을 이끌고 철기를 가지고 왔는데 당시에 고조선의 통치자가 준왕이었어요. 근데 준왕이 딱 보니까 위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중국에서 왔다고 했는데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겸손하고 굉장히 괜찮아서 국경의 방비를 맡깁니다. 근데 위만은 속으로 딴 생각을 품은 거죠. 왜냐면 위만이 보기에 딱 해볼만 하거든요. 자기가 무리 1000명을 이끌고 왔는데 딱 보니까 고조선은 지금 철기가 다 확 안 퍼져 있어요. 자기 무리 1000명 중에 반만 철기로 무기로 무장을 시켜도 쿠데타 일으키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갔더니 전화기가 지금 발명이 됐어요. 그때 약간 가소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위만조선이고 위만조선을 기점으로 해서 고조선은 확 뒤집어져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전성기가 성립이 됩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일단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철기가 보급이 되니까 철기는 청동기랑 다르게 단단하고 많이 생산되잖아요. 무기로도 만들어지고 농기구로도 만들어지니까 이게 많이 보급되고 농업 생산력 증가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겠죠. 자, 이런 자신감이 대외 관계에서도 이제 반영이 돼서 무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특히나 어떤 무역을 했냐면 당시 한반도 남부에는 진나라가 있었어요. 진시황의 진나라 아니에요. 이름만 그냥 기억하세요. 진나라. 그리고 중국에는 진안교 체계에서 나중에 바뀌게 된 한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 한나라랑 진나라 사이에 요게 이제 위만조선이 있었으면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개무역을 통해서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국방력이나 뭐 이런 것이 강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자료가 워낙 없어서 모르겠지만. 근데 한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한나라의 무제가 위만조선을, 고조선을 쳐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흐름을 잘 타세요. 자, 멸망하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한 무제가 침입해요. 그래서 한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네 군데의 이제 고조선 지역에 네 군데의 지방정권을 설치를 하는데요. 우리가 각 마을을 뜻하는 한자로 배웠던 게 있죠. 우리 기본 용어 할 때 뭐 배웠어요? 군현 할 때 군 있죠. 그래서 뭐를 설치하느냐?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한나라의 네 개의 군. 한사군을 설치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독립정신이 정말 끝장나는 나라잖아요. 살벌하게 저항을 합니다. 고조선 사람들이 살벌하게 저항을 하니까 이 고조선 사람들의 행동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의 행동을 금지하는 법만 계속 늘어나요. 사회적으로 혼란이 지속돼서요. 원래 고조선의 법은 8개였어요. 8조법 혹은 8조금법이라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 8가지만 정해놨었는데 이게 몇 개까지 늘어나냐면 60개까지. 60조법. 60조법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살기 힘들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8조법. 원래 있었던 법을 해석해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8조법을 통해서 고조선의 모습을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거는 지금의 사형제도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생명을 중시했다. 생명 존중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형이 내려져도 실제로 그 사형을 집행을 하지는 않죠. 근데 선생님 기억으로 97년까지는 사형을 집행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기억을 하기로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처와 곡식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요한 게 상처를 입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지금의 폭행죄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상처를 입히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일을 더 이상 못하잖아요.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곡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람의 노동을 중시 여긴 거고요. 보상으로 곡식을 줬다는 것은 이 사회가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곡식 대신에 전복을 20마리 바치겠다면 어촌사회였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이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도둑질을 한 자가 남자면 그 집에 노, 여자면 비로 삼는다. 여기에는 뭐에 동그라미 치면 좋을까요? 도둑과 노비. 자, 도둑질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네 거, 내 거라고 하는 재산의 개념, 사유재산의 개념을 알 수 있고요. 훔치면은 노비로 삼는다는 걸 통해서 계급의 발생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50만 전을 낸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화폐의 사용을 알 수 있네요. 화폐. 5번에 부인은 곱고 믿음이 있어 음란하지 않았대요. 엄청 치사하네요. 뭐가 치사하죠? 부인만 음란하면 안 되죠. 남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걸 통해서 가부장적 구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동기 때 불평등이 시작되면서 정치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남녀 사이의 불평등도 이미 시작이 돼요.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힘을 들이는 만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농사를 짓고 잉여 생산물이 남았을 때 남자, 여자 중에 남자가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남자를 뜻하는 한자 자체가 밭에서 힘쓰는 사람인데 그냥 당연히 이때부터 남녀의 차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고조선은 건국, 단군조선, 위만조선, 멸망까지 이어졌어요. 머릿속에 지금 외우세요. 크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을 구분하는 거였는데요. 조금 다르게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건국하는 시점에서 봤던 내용은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차츰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선생님이 발전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발전기에 볼 수 있었던 거 뭐 있었죠? 왕위를 세습도 했고요. 어떻게 세습했어요? 부왕에서 준왕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나라가 평등에서 불평등으로 꼬물꼬물 생겼는데 관직체계도 마련이 됐었고요. 당시에 가장 강했던 중국과 대립을 하기도 했대요. 연나라와 대립을 하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중국의 견제로 인해서 좀 약해지기도 했다가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가 위만이 넘어오면서부터 전성기 찍었다고 했죠. 위만이 넘어왔을 때는 중국이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될 때인데 위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무리 1000명을 이끌고 철기를 가져왔어요. 물론 철기 그전에도 있었죠. 근데 이때부터 본격화됐고 이때 전성기를 이뤘을 때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다?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그러다가 한나라의 견제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한나라가 그래서 고조선의 그 지역에 한 사군을 설치를 하고 고조선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법으로 막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8조법에서 법이 60개까지 늘었다. 사회 혼란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 해석은 우리가 2번에 걸쳐서 봤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을 구분해 보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고조선이 이후에는 한반도에도 여러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했는데 고조선과 삼국시대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로는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성립이 됐고요. 여기에서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현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과거일수록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지도에서 어떤 나라가 어디쯤에 위치했나 특징이 어떤 것이 있겠구나 대략적으로 감을 잡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땅이 지금은 아니죠. 아주 드넓은 만주벌판에 숭화강 유역에 여기 정말 평평한 지대예요. 근데 굉장히 추운 지대죠.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불리는 부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뿌리예요? 여기에서 주몽이 내려가서 고구려 세우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내려갔으니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큰엄마 같은 격이죠. 그리고 압록강 유역의 아주 척박한 지대에서 이제 성장한 나라가 고구려고요. 쭉 내려와서 여기 우리 배웠죠. 기본 용어 첫 번째 시간에 전통 지역 명칭 어디였어요? 함경도. 함경도 지역의 옥저. 동해안 쭉 따라 내려와서 강원도 지방의 동해. 따뜻한 요 지방, 남부 지방에 마한, 진안, 변안 합쳐서 삼한이 존재합니다. 여러 나라라고 하는데 군장 사회도 있고 연맹왕국으로 발전한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구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부여예요. 부여는 앞으로 모든 나라들 동일하겠지만 정치적인 모습이 어떤지, 뭐 해먹고 살았는지, 하늘이 제사를 지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비교하는 거, 제천 행사의 의미를 살펴볼 거고요. 이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풍속을 살펴볼 겁니다. 정치는 우리가 이미 아까 전에 카톡 요거 띄워보면서 살펴봤어요. 뭐였어요? 5부족의 연맹체.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부족장이 내 지역, 사출도를 별도로 다스렸습니다. 연맹왕국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부여에서 고구려 내려갔기 때문에 고구려도 굉장히 유사한 정치 체제와 풍속들을 볼 수 있는데 고구려도 5부족 연맹체예요.
자, 경제는요, 이 지역은 추워서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평평해서 평야가 많으니까 농사가 잘 될 것 같지만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반은 농사를 짓고요. 나머지 반은 힌트가 마우 저구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부족장들 이름이 가축 이름일까? 여기는 가축이 중요했겠죠. 반은 목축 사회였어요. 반농 반목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반농 반목의 사회를 영위하고 있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제천 행사는 보통 앞으로 나오는 이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제천 행사의 의미가 추수감사예요. 땡스기빙데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추수하는 계절이 보통 10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부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제천 행사를 지냅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12월에 추수를 하진 않잖아요. 물론 추수 이후기 때문에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무슨 의미가 강했던 걸까요? 12월에 뭐 하기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추운 데서 12월에 눈 엄청 오고 사냥하기 좋죠. 사냥하기 좋죠. 눈이 오면 동물들이 눈에 갇히고 다 같이 사냥하고 사냥한 거 잡아서 먹으면서 마을 사람들끼리 친목 다지고 12월에 지낸 제천 행사 연고라고 하고요. 수렵사회의 전통을 보여줍니다. 자, 풍속으로는요, 실은 고구려랑 부여는 겹치는 풍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여만의 독특한 풍속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여에서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가장 이제 부각되는 풍속 중에 하나가 순장이에요. 순장엔 다른 순자를 쓰는데요. 특히나 이제 좀 높은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을 산채로 매장을 하는 것을 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여 사람들이 특별히 잔망스러워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역사를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 사람들 이해하려고 하고 아, 저 때는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순장은 지금이랑 그때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냥 달랐던 거예요. 이때는 사람이 죽어도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 연장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쓰던 물건이랑 수발 들어주던 노비들이랑 가족들을 그냥 같이 묻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장을 지냈다라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부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 키워드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부여에서 주몽이 내려가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부여랑 고구려랑 겹치는 이제 풍속은 같이 정리를 해둘게요. 그 대표적인 풍속들 겹치는 풍속이 일책시비법과 형사취수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나 뭐 참고서를 보면은 막 일책시비법이 위에도 나오고 아래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둘 다 있었어요. 둘 다.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일책시비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책 잡히다 할 때 그 책 있죠? 그게 뭐예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한 번 잘못하면 12배로 갚아야 돼요. 막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지우개 하나를 훔쳤다 걸리면 12개를 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책시비법이라고 하고요.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동생이 취해요. 가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여와 고구려의 남자들은 특별히 여자를 밝혔나 봐. 이게 아니죠. 과거일수록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해요. 특히나 여성의 노동력 중에서도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출산력이 중요해요. 출산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옛날일수록 농업 생산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사람이 아이가 많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출산력, 여성의 노동력을 가지기 위한 획득하기 위한 조치들이 많이 취해집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뒤에도 더 나와요. 그래서 형사취수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고구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구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선생님은 어깨 되게 넓고 근육 이렇게 있는 상남자. 막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민족 하면 백의 민족, 막 착하고 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이런 느낌인데 그런 편견을 깨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척박한 산악지대에서 성장하고 고대 국가로 발전한 국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부여랑 똑같아요. 5부족의 연맹체로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해 나갔고요. 당연히 왕권 약했죠. 연맹왕국이니까 요 시기 때는.
그래서 왕이 뭔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부족장들 여기도 당연히 가라고 했겠죠. 가. 그래서 모든 가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라고 해서 이거 제가회의라고 했죠. 제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제가회의가 있었던 것이 바로 고구려의 모습입니다. 경제는요. 여기는요.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진짜 평야지대가 없고요. 큰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긴 뭐 하기 좋냐면 체력 단련하기 좋아요. 정말 어릴 때부터 활 쏘고 말 타고 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요. 뭐를 했느냐? 약탈을 했어요. 경제는 약탈 경제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어딜 주로 약탈했을까요? 아래쪽에 비옥한 옥저나 동해, 특히 옥저가 정말 많이 뜯겼어요. 그래서 약탈 경제, 심지어 집집마다 약탈해온 걸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물함 중에 하나는 친구들 거 뺏어서 넣어놓는 사물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약탈 경제였고요. 선생님 그러면 농사도 잘 안 되고 제천행사 안 지냈겠네요 하는 것도 편견이시죠. 생각해보세요. 고구려는 다 뺏어오는데 약탈해오는 나라의 풍요를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월 달에 풍요를 빌면서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동맹. 자, 풍속으로는 뭐가 있었냐면요. 고구려에서는 아주 독특한 혼인제도가 있었습니다. 결혼제도 중에 서옥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남자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집에 찾아가요.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이 딱 이제 남자를 보는 거죠. 본 다음에 딱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예요. 일을 잘하게 생겼는가 아닌가. 하나 일을 잘하게 생겼으면은 여자의 집 뒤에 작은 집을 이렇게 딱 지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팻말을 걸어줍니다. 서옥. 서옥의 서자가 무슨 뜻이냐면 사위서자예요. 옥이 집옥자. 사위의 집이라고 해서 작은 헛간 같은 거 지어주고 머슴처럼 일을 시켜요. 엄청 소를 대신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여자와 아이를 낳게 되면 독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를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힘을 들이는 거죠. 이것 또한 뭐로 볼 수 있어요? 여성의 노동력을 얻기 위한, 여자를 얻기 위한 형사취수제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고구려까지 우리 다 살펴봤어요. 어디 넘어가면 돼요? 옥저동해. 옥저동해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옥저동해를 보면은 선생님은 성장촉진제 이런 게 같이 떠올라요.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외모에서 키가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어요. 진짜 실제로. 남자도 그랬어요. 남자도 막 그렇게 키 큰 남자를 좋아하고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 어릴 때 여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큰 눈? 그래서 막 눈을 막 맨날 이렇게 막 늘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키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사지 연장술 막 광고도 나오고 성장촉진제도 나오고 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또 학생들 평균 신장도 되게 막 커지고 나중에는 여학생들도 여자도 막 180이 넘어야 평균 신장 되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나라들의 성장촉진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나라가 옥저랑 동해입니다. 옥저랑 동해가 딱 고구려라고 하는 강대국 밑에 딱 눌려가지고 연맹왕국으로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없고 군장사회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특산물로 많이 뜯겼던 나라가 바로 옥저랑 동해입니다. 그래서 옥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왕이 없고 군장이 다스리던 그런 형태였고요. 경제적으로는 여기 동해안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나 어물 같은 것들이 곡물로 이제 있었고 요것들이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나중에 이제 사를 읽으면 나오는데 고구려에 이제 특산물로 바치는 내용들 나와요. 제천행사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천행사 지내고 싶겠어요? 막 풍요를 빌면서 다 뺏기는데 제천행사 없어요. 요거를 선생님이 되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선생님이 생각한 방식이에요. 통곡하는 날 아니었을까요? 막 뺏기고 하니까 10월달 내내. 풍속은요 재밌는 게 되게 많습니다. 혼인제도 중에는 서옥제랑 비슷한 의미인데 방식은 좀 약간 정반대죠. 민며느리제가 있어요. 민며느리제는 여자가 아주 어릴 때 돈 주고 남자 집에서 사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성의 출산력이 중요시됐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제도로는 골장제를 볼 수 있습니다.
골장제는 장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에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 할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내가 있다고 해보세요. 할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막 무덤을 만들거나 화장하는 게 아니라 얕게 묻어요. 땅에. 그럼 내장이나 살이 썩고 뼈가 남겠죠. 그러면 나무 목곽 안에다가 뼈를 모아서 이제 넣어둬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또 여기 목곽에다 넣어둬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똑같이 해요. 그러면은 옥저 사람들은 뼈를 모으는 뼈 콜렉터인가? 이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를 하는 거죠? 의미 해석. 뼈를 모으는 게 아니라 가족을 같이 둔다. 가족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회고요. 가족 공동 무덤입니다. 골장제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다가 나무 목곽에다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골장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옥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동해를 볼 건데요. 동해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왕이었고 군장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였고요. 그래도 덜 뜯겼어요. 옥저보다는 조금 덜 뜯겼어요. 지리적으로 조금 더 멀어서 동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특산물들이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단궁은 짧은 활이에요. 과하마는 좀 특징적이에요. 이건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어릴 때 동화 읽어보면 백마탄 왕자님 나오잖아요. 거기서 선생님은 왕자님보다 백마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백마 막 흰 갈퀴 막 날리면서 엄청 롱다리에 우아하잖아요. 절대 동해에서는 백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해는 강원도 지방인데 강원도 하면 여러분 레저나 스키잖아요. 엄청 험난한 산악지대가 많단 말이에요. 이 산악지대는 롱다리에 말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리 엄청 짧은 말이 따그닥 따그닥 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리가 짧은 숏다리 말, 조랑말들이 특산물로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과하마예요. 과일나무 아래도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막 이렇게 토실토실해서. 반어피는 동해안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가 가죽이잖아요. 바다표범 가죽이 특산물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천 행사를 지냈어요. 10월 달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지냈습니다. 무천, 이름 익숙하게 여러분 무천. 풍속으로는 여기가 산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강원도니까. 산을 경계로 해서 마을들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마을 간의 경계를 되게 중요시 여겨서 마을 간의 경계를 넘으면 소랑 말로 배상을 하게 했습니다. 이 제도를 책화라고 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중고등학교에서만 근무를 해봤으니까. 근데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막 남학생이랑 여학생이랑 적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막 체육 시간에 남학생들이랑 짝지어서 하는 활동들 있으면은 손잡기 싫어서 막 옷 이렇게 내려서 손잡고 막 그랬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상도 이렇게 금거놓고 여기 넘어오면은 막 서로 물건 뺏고 그래서 지우개가 넘어가면 실제로 금 넘어간 부분까지 막 칼로 잘라서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계를 너무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걸 넘어가면 소랑 말로 배상을 하는 거예요. 뭘 볼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어디서 봤냐면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 혈연이 중요해지고 그 혈연 중심으로 해서 씨족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씨족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사회인 거예요. 씨족사회의 전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지역이에요. 우리 삼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안, 마한, 진안, 변안을 합쳐서 삼안이라고 하는데 경상도, 전라도 지역, 우리나라 대표적인 곡창지대고 따뜻하고 사람이 살기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외울 필요 없어요. 마한 지역에 54개국 정도, 진안, 변안에 12개국 정도 굉장히 많죠. 마한 지역의 목지국이 가장 이제 발전한 지역이었는데 여기에서만 왕이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 군장이 다스렸대요. 여기에서 그냥 정치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요. 가장 큰 특징이 군장과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기억나시나요? 단군왕검 재정일치사회. 청동기 때는 제사장이 곧 왕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철기가 등장하면서 점점 분리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군장이 있고 제사장의 존재가 따로 있어요. 제사장은 천군이라고 부르는데 천군은 소도라고 불리는 공간을 따로 지배해요. 이 소도에는요 범죄자가 와도 잡으러 들어오지를 못해요. 신성공간이라고 불리고 이거를 통해서 곧 이 사회가 정치적 지배자와 제사장이 분리되는 재정분리사회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철기시대부터는 이렇게 분리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경제적으로 이 사회는 벼농사 당연히 잘 될 거고요. 여기 하나 더 쓰세요. 철이 굉장히 많이 출토돼요. 변환에. 그래서 철을 화폐로도 사용하고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벼농사가 워낙 잘 되니까 제천 행사를 2번 지내요. 씨 뿌릴 때, 거둘 때. 그래서 씨 뿌릴 때 수린날 10월 달에 계절제라고 하는데 위에 게 단오, 아래 게 추석의 기원이 됩니다. 풍속으로는 공동노동의 풍습, 둘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반복해서 한 번만 더 다시 볼게요. 정치로 해서 한 번만 쭉 다시 볼게요. 부여랑 고구려는 한 계통이었기 때문에 똑같았어요. 연맹왕국을 이뤘고 5부족의 연맹체였습니다. 5부족 연맹체였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왕이 중앙 다스리고 마가우가 저가구가 이렇게 5개. 고구려에서는 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제가회의를 볼 수 있었고요. 옥저랑 동해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어요. 여기는 고구려에 눌려서 발전을 그렇게 못했어요. 연맹왕국으로 못 갔고 군장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군장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사만 같은 경우에는요. 목지국에서만 왕이 나왔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군장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군장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는 재정분리사회였다. 제사장은 천군이라고 불렸고 천군은 소도라고 하는 지역을 별도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여 같은 경우에는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목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고구려는 뺏어왔죠. 약탈경제. 옥저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에서 나는 소금과 어물들을 이제 공납으로 고구려에 많이 바쳤고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짧은 활, 그리고 짧은 다리에 과하마라던가 바다표본 가죽, 반어피들. 사만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잘 되고 철이 많이 생산이 되는 변환이 있었습니다. 제천행사 어땠죠? 부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12월 영고라고 불렀고요. 고구려는 옥저 많이 농사지어 라고 하는 10월 달에 농맹. 옥저 안 했고요. 동해는 10월 달에 무천, 사만은 2번 했죠. 5월 달, 10월 달 수린날 계절제라고 했습니다. 풍속에는 부여와 고구려는 겹치는 게 있었어요. 일책 12법이나 형사치수제 생각하면 되고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사람 죽으면 산 사람 따라서 묻는 순장이라던가 고구려는 이제 결혼제도에서의 서옥제, 옥조 같은 경우에는 결혼제도에서 민며느리제나 아니면은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 볼 수 있었고요. 동해는 이렇게 부족한 경기를 중시했던 책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만에서는 공동노동 두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었죠. 엄청 반복을 많이 하죠. 자료 분석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복습하고 끝내볼게요. 마가우가 저가구가 대사자 이런 게 있다.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정치형 때는 5부족 연맹체, 즉 연맹왕국입니다. 연맹왕국이죠. 종교는 토테미즘을 볼 수 있고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는 농사 짓는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목축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농반목의 사회였습니다. 자, 부여풍 속에는요. 가뭄이 들면 왕에게 책임을 물어서 왕을 죽이기도 했어요. 왕권은 약하죠. 연맹왕국은 원래 상대적으로 고대 국가에 비해서 왕권이 약했죠.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변상을 하겠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12배로 변상하게 하는 일책 12법으로 부여와 고구려의 공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여에서는 12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연고라고 합니다. 자, 연고는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준다고도 했죠. 고구려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은 고구려는 진짜 사를 읽어보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약간 얄밉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앞에만 읽어보면 큰 산과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는 부족하였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막 불우이웃 돕기 같고 막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지 않나요? 되게 힘들게 살고. 근데 뒤에가 반전이에요. 대가들은 가가 부족장이죠. 농사를 짓지 않고 앉아서 먹었다. 뭐예요? 농사 안 짓고 일 안 하는데 왜 앉아서 먹어? 약탈경제야, 약탈경제. 그런 사람이 10,000명이나 된대요. 엄청 무서워요. 약탈경제.
약탈 경제. 그래서 고구려는 먼 곳에서 더 무서워요. 양식, 고기, 소금 등을 운반해와 그들에게 공급한다. 먼 곳이 바로 옥저나 동해 같은 약탈지겠죠. 약탈지. 그래서 이거 많이 본 거잖아요, 여러분. 소금, 어물, 옥저에서 났던 특산물이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10월 달에 제천 행사 지냈죠. 동맹이라고 했고. 자, 동해 볼게요. 옥저 건너뛰고 얘는 할 때 얘가 바로 동해입니다. 대군장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대군장이 바로 군장 중의 가장 큰 군장, 왕이에요. 왕이 없고 후금 산로에 관직이 있어서 통치했다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군장이겠죠. 군장 단계에 머무른 거예요. 왕이 없어요. 풍속엔 산천을 중요시 여겼대요. 산과 강을 중요시 여겨서요. 산과 강마다 각각 구분이 건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에 함부로 침범하면 벌로 노비와 소말을 부과한다. 책화를 통해서 풍속의 의미는 시족사회의 전통, 그냥 자기 구역을 너무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 볼 수 있죠. 해마다 10월이면 제천 행사를 지낸다.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 추수감사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망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장수가 있어서요. 세력이 강대한 사람은 스스로 신지라하고 그 다음은 읍찰하였다. 이런 내용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막 어디는 신지, 읍차, 읍군, 삼로 이런 내용 외우지 마세요. 근데 마흔이 가장 강대해서요. 그 종족들이 함께 왕을 세워서 진왕으로 삼았고 목지국에서 이제 왕이 나왔대요. 자, 왕은 목지국에서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은 장수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사망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믿고 구분마다 한 사람을 뽑아서 천신에게 제사 지낸 일을 맡아보게 하며 천군이라고 이름한다 라고 해서 제사장이 존재하고 소도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재정분리사회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많았죠. 우리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렇게 4강 고조선의 성립과 여러 나라의 성장편을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반복, 5회 반복을 위해서 마지막 다시 보기를 통해서 키워드 채우는 것까지 반복해서 보시고 선생님과 함께 5강 삼국시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